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새로 실리콘밸리 나우 진행을 맡게 된 한국경제신문 송영찬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실리콘밸리와 미국 테크 업계 소식 현지에서 깊고 쉽게 알려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최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관심은 투자자들에게만 국한된 건 아닙니다. 우선 기업들은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엔비디아와 손잡기 위해서 열심히 구애를 하고 있고요. 실리콘밸리 현지에 있는 많은 엔지니어들도 엔비디아로의 이직 기회를 위해서 틈틈이 노리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간 엔비디아가 더 큰 관심을 받았던 거는 주가의 등락이 굉장히 컸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엔비디아와 관련된 소식부터 빠르게 한번 훑고 지나가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18일 엔비디아의 주가는 135.58달러를 찍으면서 시총이 3조 3,400억 달러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을 제치고 시총 1위 기업에 올랐습니다. 사실 많은 기업들이 시총 1위에 한 번쯤은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지금까지 시총 1위를 한 기업은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총 12개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1위를 천하였죠. 다음 날부터 24일까지 3거래일 연속 주가가 고점 대비 13%가량 떨어졌습니다. 시총 3조 달러 선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날인 25일 엔비디아가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합니다. 25일 엔비디아의 종가는 126.09달러로 전일 대비 6.76% 반등했습니다. 26일에는 연례 엔비디아 주주총회가 열렸는데요. 몸값이 사상 최대로 치닫은 상태에서 열린 주총이라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작년에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주총 직후 200% 가까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임팩트는 없었습니다. 올해 주총에선 이사회에 추천된 12명의 이사 후보 전원과 임원에 대한 보상안을 승인하는 것 외엔 별것 없이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젠슨 황 CEO의 발언은 그나마 Q&A 섹션에서 조금 공개가 됐는데요. 제가 중요한 거 몇 개 뽑아봤습니다. 10년 전 수십억 달러의 AI 투자와 수천 명의 엔지니어 팀을 중심으로 한 베팅 덕분에 현재 AI 칩 분야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됐다. 엔비디아는 이제 게임 중심에서 데이터 센터 중심의 회사로 변신했다. 산업용 로봇과 같은 새로운 AI 시장 창출을 모색하고 있고 이를 위해 모든 컴퓨터 제조업체 및 클라우드 제공업체와 협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엔비디아 플랫폼은 주요 클라우드 제공업체와 컴퓨터 제공업체가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개발자와 고객에게 매력적인 설치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말들을 했는데요. 사실 이날 젠슨 황의 발언 중에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말은 엔비디아의 칩이 가성비가 높다는 말이었습니다. 젠슨 황은 엔비디아의 AI 칩이 총 소유 비용이 가장 낮다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다른 회사들의 반도체 칩이 더 쌀지 몰라도 엔비디아의 칩이 성능과 운영 비용을 고려했을 때 더 경제적이라는 뜻입니다. 고품질에 대한 자신감이 묻어나 있죠. 26일에는 엔비디아의 주총도 있었지만 같이 챙겨보면 좋을 다른 소식도 있었습니다. 바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인데요. 마이크론은 지난 2월에 엔비디아용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대량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크론이 원래 HBM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5% 미만이었는데 이거를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서 내년에는 시장 점유율을 20에서 2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입니다. 마이크론은 메모리 반도체 업체 중에서 엔비디아의 H200과 향후 출시될 B100에 대한 인증도 최초로 획득한 회사입니다. 그럼 마이크론 실적은 어땠을까요? 마이크론은 회계분기 3분기 매출 6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분기 대비 약 17%가량 늘어난 수치인데요. 시장 전망치였던 66억 7천만 달러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주당 순이익도 0.62달러로 시장 전망치 0.51달러를 상회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19억 달러의 순손실을 내던 회사였는데 3분기에는 3억 3,200만 달러의 순이익을 냈습니다. 실적 발표 때 마이크론의 CEO는 AI 관련 제품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면서 덕분에 데이터 센터 사업이 50% 성장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데이터 센터 제품에 대한 강력한 AI 수요로 우리의 첨단 공정에 대한 공급이 부족해지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사실 이날 깜짝 실적에도 마이크론의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5% 안팎 떨어졌습니다. 일부 애널리스트들이 마이크론의 4분기 매출은 80억 달러가 넘을 거라 전망하기도 했는데 이날 발표한 예상 매출이 76억 달러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주목해야 할 부분은 엔비디아죠. 아까 마이크론 CEO가 말한 데이터 센터 사업은 50% 성장했다. 강력한 AI 수요. 이런 부분은 모두 엔비디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회계연도 2025년까지도 강하게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여기서 덧붙여서 회계연도 2024년에 HBM에서 수억 달러의 수익을 낼 거고 2025년에는 HBM에서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공급이 계속 많아진다는 뜻이겠죠. 이거는 다시 말해서 엔비디아를 찾는 수요도 그만큼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는 왜 갓비디아가 됐을까요? 아시겠지만 반도체 회사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하나는 팹리스고 다른 하나는 파운드리입니다. 팹리스는 영어로 Fabrication Less의 줄임말입니다. 한국어로 하면 생산이 없다는 뜻이죠. 생산이 없는 대신 반도체 설계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반면 파운드리는 팹리스 업체가 설계한 반도체 제품을 생산, 공급하는 위탁 생산 업체입니다. 팹리스가 건축가라면 파운드리는 건설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엔비디아는 이 중에서 팹리스 회사입니다. 그런데 또 모든 종류의 반도체를 골고루 설계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도체 중에서도 시스템 반도체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반도체도 크게 보면 연산 기능의 시스템 반도체와 저장 중심의 메모리 반도체로 나뉘는데요. 엔비디아는 시스템 반도체, 그 중에서도 GPA를 주력으로 설계하는데 GPU는 영상 정보를 처리하고 처리한 영상 정보를 컴퓨터 화면에 보이게 하는 일을 합니다. 복잡한 연산은 잘 못하는 대신에 단순한 여러 계산을 동시에 빠르게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복잡한 계산을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데 특화된 중앙 처리 장치, 즉 CPU와 다른 점입니다.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컴퓨터의 두뇌 역할을 하는 CPU가 그동안 핵심으로 여겨져 왔는데요. 최근엔 AI 산업이 발전하면서 GPU가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I는 딥러닝, 즉 컴퓨터가 스스로 외부 데이터를 조합하고 분석해서 학습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하잖아요. 아무래도 반복 학습을 해야 되다 보니까 대규모 연산을 빠르게 수행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던 GPU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엔비디아의 몸값이 덩달아 오르게 된 거죠. 사실 과거엔 꽤 오랜 시간 동안 엔비디아는 게임 좀 하는 사람들만 아는 회사였습니다. 엔비디아의 3D 그래픽 카드 지포스 시리즈가 성능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해 유명한 가성비 칩으로 꼽혔기 때문입니다. 당시 가장 중요하게 인식됐던 CPU를 인텔이 꽉 잡고 있었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나름 틈새 시장을 노린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전 오픈 AI의 챗GPT가 전 세계적인 데이트를 치면서 엔비디아의 GPU 품귀 현상이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엔비디아의 AI 가속기 서버용 H100이 챗GPT의 배경이 된 것이기 때문인데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전 세계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이 너도 나도 생성형 AI 개발에 속도를 내면서 H100은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는 칩이 됐습니다. 현재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90%가 넘으니 말 다 한 거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마약보다 구하기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극적인 변화는 엔비디아의 실적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현재 엔비디아의 전체 매출에서 데이터 센터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75%에 달합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게이밍 부문이 45%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데이터 센터 부문 비중은 41%에 불과했는데 엄청나게 역전된 거죠. 물론 그렇다고 엔비디아가 가만히 누워있다가 때를 잘 만나서 운 좋게 뜬 건 아닙니다. 엔비디아는 2006년 100억 달러를 투입해 소프트웨어 쿠다를 선보였습니다. 쿠다는 GPU가 게임용 외에도 다른 작업에 쓰일 수 있도록 작업의 연산 속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인데요.
엔비디아는 이거를 사람들에게 무료로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게 신의 한 수가 됐죠. AI를 개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쿠다가 필수 소프트웨어로 자리 잡으면서 쿠다를 쓰려고 엔비디아 칩을 사는 이런 메커니즘이 생기게 된 겁니다. 엔비디아의 회사 이름은 인비디아에서 유래했습니다. 인비디아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질투의 여신 이름인데요. 젠슨 황 CEO는 모든 사람이 질투할 만한 멋진 회사를 만들자는 뜻으로 회사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최근에는 젠슨 황의 인기가 치솟으면서 이른바 젠서네티 현상까지 불고 있습니다. 젠슨과 광기라는 뜻의 영어 단어 인세니티가 합쳐진 말이죠. 젠슨 왕은 1963년 대만에서 태어나서 9살에 미국으로 이민을 온 대만계 미국인입니다. 처음 미국으로 이민을 왔을 때는 인종차별과 괴롭힘을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1984년 오리건 주립대학교에서 전기공학 학사를 받고 1992년 스탠퍼드대에서 전기공학 석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93년 동업자 2명과 함께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엔비디아를 설립했습니다. 창업자 3명이 데니스라는 식당에서 커피를 리필해가면서 사업을 구상했다는 전설적인 얘기가 내려오는데요. 이 데니스는 사실 한국으로 따지면 김밥 천국 같은 곳입니다. 미국 어딜 가도 있고 항상 늦은 시간까지 열고 굉장히 많은 메뉴가 있고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어렸을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간 젠슨 황이었지만 출신국인 대만에 대한 애정도 굉장히 남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젠슨 왕에 대한 대만인들의 애정도 남다른데요. 지난달 초 대만을 찾아서는 팝스타급의 인기를 보여줬죠. 이때 젠슨 왕이 대만 프로야구 경기 시구자로 나섰을 때 대만에는 TSMC, 퀀타, 폭스콘, 어드벤텍 등 엔비디아를 30년 이상 지원해준 친구들이 있다. 그리고 이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월가에서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벤처 투자 자문사인 컨스텔레이션 리서치의 레이 왕은 1년 안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200를 돌파할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현재의 상승세가 2년간은 지속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레이 왕은 몇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요. 첫 번째가 젠슨 왕의 비전, 두 번째가 반도체 칩 시장의 높은 진입 장벽, 세 번째가 쿠다, 네 번째가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 다섯 번째가 엔비디아의 장기적인 로드맵, 여섯 번째가 엔비디아의 GPU, 그리고 일곱 번째가 엔비디아의 PER입니다. 사실 엔비디아의 PER은 엔비디아의 지속적인 상승세를 예측하는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공통적으로 꼽는 점이기도 합니다. 28일 기준 엔비디아의 PER은 72.79였습니다. 일반 기업치고는 매우 높은 편이지만 테크 기업치고는 그렇게 높다고 볼 수 없죠. 레이 왕은 엔비디아는 실제 PER 방향성과 일치해 왔다면서 1년 전과 비교하면 이런 상황이 적어도 18에서 24개월간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글로벌 IB의 90% 이상은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UBS는 엔비디아의 일시적인 조정을 AI 관련 투자와 주식 전망에 대한 경고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최고점을 찍고 지난주에 하락세를 보였지만 이거는 일시적인 조정일 뿐이라는 거죠. 물론 현재 엔비디아의 주가를 끌어올린 AI 열풍이 거품이라고 말하는 전문가도 많습니다. 데이비드 칸 세콰이아 대표는 AI가 엄청난 경제적인 가치를 만들겠지만 빅테크 회사들이 AI 인프라에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려면 매년 수천억 달러의 새로운 수익을 창출해야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것보다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하는 점은 애널리스트들의 예측과 실제 실적이 가장 많이 차이난 기업으로 엔비디아가 3위에 올랐다는 점입니다. 지난주 멜리우스의 벤라이츠 애널리스트도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125달러에서 160달러로 올렸는데 올해 들어서만 5번째 상향 조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전망치보다 항상 높게 나와서 오차가 컸지만 문제는 계속해서 앞으로의 실적을 제대로 못 맞추다 보니 기업의 가치 평가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구독자분들은 앞으로 엔비디아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댓글창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가감없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소식 들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